마지막 프로그램은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토론에 참가하실 패널분들은 이제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한 분씩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이제 12월 도입된 이후에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코드 도입과 관련이 높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점들도 그리고 아쉬운 점들도 발견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시간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좀 점검을 해보고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은지 그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패널 토론자는 앞서 이제 발표자로 나서주신 안상희 본부장님과 황현영 조사관님, 최영민 실장님이 패널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는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 본부장께서도 패널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회자 마이크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 팀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전경련 기업제도팀의 유정주 팀장입니다. 시간이 오늘 그 행사가 12시까지인 관계로 오늘 그 앞전에 소개를 안 드린 그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께서 인사 잠시. 네. 나머지 세 분은 긴 시간 동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발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께서는 발제를 통해서 의견을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 이경상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경상 본부장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대신 본부장님 비롯해서 세 분 전문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계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가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점, 이를 위해서 스튜디오 코드를 도입하고 어떤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이 SC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어떤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 저희는 경영 참여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만, 그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상의 5% 룰과 10% 룰 같은 어떤 제도적 장애 요인도 해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강론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총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 SC라는 것이 이 하나의 칼날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칼을 잘 쓰면은 좋은 효과를 거두겠지만 잘못하면은 자기한테 어떤 피해를 미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국회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누구를 위한 SC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민연금의 기업 지배 구조는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경영계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그리고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지역 가입자 추천하는 인사들, 이 세 개의 부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정을 할 때는 결국은 어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이 어떤 스튜디오 코드의 최종 가장 중요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란 어떤 그런 목표보다는 결국은 어떤 소속 기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방향을 갖고 그쪽으로 의사 결정을 이제 가져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 이 주총 대결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오너가 계속 연임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어떤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인사를 후보로 밀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국민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오너이긴 하지만 어떤 경영진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결국은 회사 측에 유리하게 어떤 투표할 것 같은 인사를 항공대 교수라는 이름 그런 명분을 들어서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논의가 잘 안 되고 계속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서는 결국은 뭐 노동계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뭐 오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그 어떤 그 국민연금의 어떤 장기 수익성보다 더 어떤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업의 굉장히 그 수익성을 높인 기업 가치 향상을 시켰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그리고 또 이사회 의장하고 대표이사직을 또 분리를 또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누구보다 솔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SK 그 최태원 회장인데 국민연금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이게 연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국민들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결국은 이제 그 현행법령을 위반해서 국민연금이 반대했는데, 최태원 회장도 예전에 현행법을 위반해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그 어떤 주주 이익, 장기 수익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 밑단의 어떤 그런 논리, 경직적인 어떤 논리를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그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도 어떤 수색 코드 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 목표인, 근본 가치인 어떤 주주 가치라는 게 절대적인 최종의 어떤 그런 스크린 장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경영 참여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 내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모든 그 어떤 경영 참여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치 펀드가 하듯이 똑같이 어떤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주주 제한을 나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그 이 상법상에 지금 이 안 돼 있는 뭐 상법, 지금 이사회임 같은 경우는 상법상으로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 이걸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제한을. 그래서 결국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강한 어떤 펀치가 됩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한 방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임 주주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국회 입법조사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상법상에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제 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뭐 감사위원회 분리선임하자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상에 되어 있는데 지금 법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국 이 주주 제한으로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더 이제 좀 그 이 우려스러운 상황은 이임장 경쟁입니다. 이번에도 그 대한항공도 이임장 경쟁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서가지고 이임장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임을 하거나 뭐 집중투표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니까 다들 이제 나한테 이임장을 주시오, 이렇게 이임장 경쟁까지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기우라고 말씀합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모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이 국민연금이 좀 이 중량감 있게 무겁게 움직여야 되는데, 헤지펀드처럼 할 수 있는 거는 좀 새로운 좀 더 강도 높은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2분의 1 찬성으로 뭐 어떤 수탁 이 결정을 하거나 기금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특별거래 같은 3분의 2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게 안 받아들여진 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앞으로 국민연금도 이제 지금 초기 단계니까 계속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이 관행들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아까 국회 입법조사관님께서 어떤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약간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처럼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좀 뭐가 이제 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대표 주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결국 복지부가 이 부분에서 많은 게 정책이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또 이게 아까 대신이나 이런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렇게 이 어떤 그 SC를 이제 형성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하신 것이 배당 그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미리 좀 줘야 되는데, 6주 전은 너무 주제할 수 있는 건 너무 느리다, 아니면 최소한 뭐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 기업에 또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게 결산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게 지금 현재 3월 주총하기도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주주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걸 또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주주들한테 공지를 이제 이주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주제안을 좀 6주 전에 이제 드리면은 결국 회사가 그걸 보고 이제 회사도 배당 정책에 영향을 받거든요. 아 이게 주주들이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구나 고배당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회사 측으로서는 그거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한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업 간의 인식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업 편에서 현재 기업 편에 서 있는 경제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 느끼는 것보다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늘 말씀은 하시지만 아니다 아니다라고 어디 세미나 가시면 늘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도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러나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좀 많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의 갭을 좀 좁혀가는 그런 좀 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민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관련해서 행사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사실 상당히 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뭐 문제 제기된 우려하는 사안 같은 경우는 뭐 편향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전문위원회 제도 또 수탁자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 전문위원회의 기능이나 시스템 자체를 많이 변경을 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구축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우려는 아마 도대체 이런 ESG나 이런 스튜어드십을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장기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제고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서 뭐 많은 문제 있는 뭐 지금 애초에 스튜어드십 출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황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서 국가기관들이 실제로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분들을 스튜어드십이나 이런 원칙들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 내지는 준자발적인 그런 보다 건전한 기업 경영 운영을 하면 이런 추가적인 이 금융시장의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금씩에 대한 이 의결권에 대한 이 개선 부분들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런 금융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장기 수익성의 제고가 아닐까. 특정 뭔가를 지금 막 뜯어 고쳐서 뭔가가 새롭게 뭐가 막 수익성이 뭐 10% 20%가 난다는 그런 수익성의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건전화가 된다고 하면 그걸로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차 개선돼 나가는 것이 아닌가. 수익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장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정의를 할 거냐 아니면 시장 전반적인 이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냐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거냐의 얘기고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체질 개선의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 제한이 너무 브로드하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미 올해 국민연금이 주주 제한을 해서 반대 제안을 해서 통과된 케이스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연금이 반대 제안을 하고 그것이 전부 다 통과돼도 문제지만 전부 다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반대 의견들이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국민연금의 주주 제한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상태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크게 바뀔지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또 뭐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필요 없는 이야기고 또 기업이 망하라고 반대를 하는 그럴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는 투자 대상 기업이고 해당 기업이 성과를 내야만 주주 가치를 올라갈 테고요. 그럼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하는 주주 제한은 어디까지나 개선을 위한 의도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라고 저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스튜어드십이나 ESG에 대한 이런 이 흐름은 사실상 거의 글로벌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가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점차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떨어져 나가는 왜 이 나라는 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이나 이런 ESG에 대한 개선 행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역으로 또 저희가 해외 투자를 늘려나간 상황에서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또지는 스튜어드십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희 자국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왜 타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느냐라는 식의 소위 언밸런스한 그런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일부분 전반적인 스튜어드십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고 또 기업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원래 그 사회자로서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주최 측에서 사실은 마지막에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오늘 제가 좀 안타까웠던 점은 제가 사회가 아니라 발제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좀 느낌이 약간은 기업을 좀 한쪽으로 모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제가 발제를 했으면 좀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국민연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뭐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통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우리 그러니까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한 7%, 알려진 바로는 뭐 18년 기준으로 6.9%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10개사 중에 4개 정도는 최소 5대 주주 안에 들어가는 대주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716개 중에 38.1%인 273개사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 주주가 19개사의 최대 주주고 2대 주주가 150개에 달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의 연금이 자기네 국내 시장에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떠냐? 저희가 다른 나라를 조사해 봤지만 공적연금이 최대 주주인 경우는 제가 딱 2나라를 발견을 했는데 뉴질랜드가 1개사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덴마크가 한 6개 정도 나라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은 그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스웨덴의 AP 퐁덴이라는 데인데 이름 뭐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결권 10% 이상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외부에 맡기고 있고, 뭐 등등. 우리나라도 뭐 아예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언론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회자가 된 사항이지만 뭐 수탁자 전문위원회도 개편하고 하셨지만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의 지금 지배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최소 8명이 정부 측 인사입니다. 8명. 나머지 지역 가입자라든지 노동계 인사 이쪽 다 현 정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어떤 분은 아유 차관이나 장관들은 잘 오지도 않아요. 결정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모두 참여하십니다. 작년에 가이드라인 발표하실 때 장관님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셨죠.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국민연금에 의도하는 관계없이 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해소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2019년도에 대한항공 사태입니다. 그때 10%를 반환하면서, 그러니까 이익의 10%를 반환하면서까지 주주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아, 국민연금에 나서는구나. 드디어 정부가 뭔가 법으로 안 되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하는구나라는 오해를 충분히 사기에,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례가 돼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의도가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나름대로는 이렇게 가시적인, 물론 수탁자 전문위원회도 개편하고 하셨지만 뭔가 좀 더 가시적인 뭐라 그럴까요? 보여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1분씩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세 가지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좀 우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누구를 위한 이 스튜어디십 코드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것 같고요. 영국이나 FRC,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주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은 뭐냐면 이 기관 투자가 주주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도대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스튜어디십 코드를 이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고 있는가를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개입을 하란 얘기는 정부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자신의 자산 소유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거를 표방을 알려주고 있고 하고 있는가를 포커싱을 맞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그 6주 전이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완성해서 내부감사, 외부감사, 증선위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6주 전이면 이미 이사회에서는 재무제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시기면 이미 다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났다라고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법 개정 사항 개정 안 됐습니다. 20대 국회 안 됐고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21대 뭐 새로 발의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가 된다 해도 요게 안 된 이상은 주주 제한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주 제한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일괄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법에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제 아무리 스튜어디십 코드로, 제 아무리 주주 제한으로도 할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1분 정도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코드를 도입해야 되는지 부분 앞서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 보는 입장은 한 가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도입해서 수익률을 막 올린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돌발적인 이슈를 관리하자. 그래서 뭔가 어떤 지침이나 어떤 골격이 필요해서 그렇게 코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거지.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어떤 상장 기업들의 지배 구조, 즉 소유 구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해외는 사실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지분이. 그래서
너무나 분산이 잘 돼 있어서 어느 그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특화된 거지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분이 집중 소유 구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돌발적인 리스크 이런 거를 관리하는 차원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코드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행사가 경영 간섭 그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입장은 그런 리스크 관리를 간단한 측면에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일반 투자자 분들이 이미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 활동에 대해서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걸 자꾸 이렇게 뭐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더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기 토론자분, 발제자분 분들께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남아 계신 우리 그 저기 청중분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 지배구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